오늘 문제 중에 7번,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충분히 되겠습니다. 제가 따로 풀지 않아도 되겠고요. 자, 이제 부동산 개발을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에서는 이게 좀 잡다한 내용들이 많아서요.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개발은. 근데 잡다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제 지금 이쪽 부동산 관리까지는 그나마 좀 덜 하고요. 부동산 관리는 조금 전 부동산 관리의 영역, 부동산 관리의 내용, 부동산 관리 방식, 요 세 가지 주제에서 주로 출제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마케팅 있죠. 다음 주에 하게 된 마케팅은 부동산 마케팅의 전략에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요 세 시고관에서 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 분량이 얼마 안 됩니다. 부동산 활동론에서는 그 두 개 파트는 부담이 얼마 안 되니까 꼭 해두시고요. 다음에 나머지 이제 사람 이름 많이 나오는 파트 있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허프의 확률 모형. 자, 여기에서는 일단 몇 개만 한다는 생각으로 하죠. 몇 개만. 지대론에도 또 많은 사람 이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지론에서 레일리의 이론, 허프의 이론, 컨버스의 모형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레일리의 모형은 중력 모형은 중요해요. 그래서 흡인력 계산할 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크기에 비례한다. 요 공식 있죠. 요거를 이론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오거나 계산으로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중요하니까 좀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발전한 이론이 허프예요. 레일리가 먼저고 그걸 발전시킨 사람이 허프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최소 2개 정도는 비교하자는 거예요.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다 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정신 사납거든요. 그잖아요. 제가 지금 밴드 회원이 1000명이 넘어서 이걸 밴드 2를 했는데, 그러니까 밴드 2를 하면서 이게 회원 가입할 때마다 가입 인사 글을 남기는 걸로 하니까 막 계속 그 글이 막 자꾸 차지하게 돼서 그 글을 없앤 거예요. 그 글을 없애니까 누가 회원으로 가입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회원으로 가입하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대신 이제 회원들이 언제 가입했는지 날짜는 보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근데 처음에 한 100명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2요, 넘버 2. 1은 이제 이름을 거의 알 수가 없고요. 2에 한 100몇십 명 됐을 때는 이름을 거의 다 알았어요. 이게 100몇십 명밖에 안 되니까 회원이 어떤 분이 계신다. 근데 다음날 보니까 다른 이름이 와 있어요. 그러면은 새로 들어오셨네 이렇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440명, 450명 넘었거든요. 한 300명쯤 되니까 이제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를 선별하면은 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업 입지론에서는 뭐만 하라고 일단 레일리하고 허프, 크리스탈 세 사람, 많아야 세 사람이에요. 크리스탈러, 허프, 레일리. 그 외에는 더 이상 보지 말라고요. 출제도 거의 안 되고. 그리고 그 지대론에서는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요 세 가지예요. 세 개씩이에요. 근데 지대론에서는 다만 좀 더 한 개 추가한다면은 입찰지대, 입찰지대. 그건 네 개예요. 그다음에 도시구조론에서 도시성장구조론에서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이거든. 동선다. 이게 다예요. 이게 모두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이름이 한 10명 나오죠. 10명. 크리스탈러, 레일리, 허프. 이제 입지론, 상업 입지론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차위절, 차익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그다음에 입찰지대. 요 4개, 지대론에 4개 나오고요. 그다음에 동선다, 동심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요 세 사람 나와요. 그럼 나는 10사람 말고는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아예 그냥 딱 못을 박아버리든가. 이러면은 그 중에 10개도 많다. 그럼 나는 동심은 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은 이 도시 성장 구조로는 중요도가 좀 낮아요. 그 중에서도. 그럼 그거는 버려버리는 거죠. 중요도가 좀 낮은 거는. 그러면은 크리스탈러, 레일리, 허프 요거 하고 차익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입찰지대 요것만 우선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대신 선별한 거는, 이 선택한 거는
집중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제되는 거는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게 그와 관련된 문제들은 다 풀어보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네 가지. 그러면은 승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거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런 학습 방법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욕심 내려고 하지 마시고 선별해서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개발에서는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택지 개발도 있고요. 개발된 택지 위에 대해 건물 건축하는 것도 있죠. 이 두 개를 모두 합쳐서 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택지 개발은 이거는 이제 택지 조성을 말하는 거죠. 건축은 공간 창조를 말해요. 요거는 이제 토지 자체를 개량한다 그래요. 토지 자체 개량. 이렇게. 자, 그게 이제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외관에 따른 분류에서 유형, 무형, 복합 이런 말이 있죠. 이런 거는 그냥 단어 정리해, 단어. 유형은 뭐겠어요? 유형. 있을 유, 모양형, 형체가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무형은 형체가 없다 이런 뜻이죠. 자, 무형 개발이 뭐냐? 자, 여러분들 뭐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 지역지구제에서 개발행위라는 거 나오죠. 개발행위가 뭐예요? 아, 건물, 또 뭐예요? 또 뭐 있어요? 예? 건물, 그 다음 뭐예요? 중목, 건물, 중목. 맞나요? 건은 건축이고, 물은 공작물 설치고, 터는 토지 형질 변경이고, 토는 토석 채취고, 터는 토지 분할이고, 제가 낫네요. 예, 물건의 적치. 자, 근데 그 중에 토지 분할은 이제 분필 같은 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분필한다고 해서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있나요? 분필한다고 해서 물리적 형상의 변형은 없죠. 그게 바로 무형개발이다 이 말이에요.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없지만 개발 행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법상 그런 거를 그렇게 구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생기는 거 아니죠. 또 농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 고시한다고 해서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생기는 거 아니죠.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뜻만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절토, 성토하는 건 뭐예요? 절토는 토지를 자르는 거고 성토는 쌓는 거. 이러면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유형개발이에요. 건물 건축하는 것도 유형개발이죠. 그럼 됐죠. 그런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다 일일이 항목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있다, 없다? 그럼 끝난 거죠. 복합개발은 동시에 발생하면 복합개발이고. 됐어요? 예, 그렇게 단어 뜻이에요. 나머지는 단어 뜻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단어 뜻입니다. 예, 내용이 있는 거는 뒤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과정도, 그 순서를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순서를. 예, 부타, 금금마, 이렇게. 아이디어 단계,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부지 확보 또는 모색 단계, 타당성 분석 단계, 그리고 금융 및 협상 단계, 건설 단계, 마케팅 단계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타당성 분석 단계겠죠. 그 타당성 분석 단계는 150쪽의 4번 예비적 타당성 분석으로부터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 참여자들에게 개발 사업의 사업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완전한 타당성 분석을 하여야 한다. 타당성 분석에는 법적, 경제적, 기술적 또는 물리적 타당성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죠.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다음에 한편 타당성 분석으로부터 나온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개발업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다거나 없다거나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이제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타당하네 하면 자금을 마련해야 되죠. 그게 이제 금융 단계입니다. 자금을 융통하는 거죠. 자금을 융통했다면 그 다음에 그 돈으로 건설을 해야 될 거고요. 자, 7번 마케팅 단계에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마케팅이 지금 7번에 가 있지만 사실상 7번에 갖다 놓을 만한 성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1번도 아니고요. 마케팅은 다음 주에 공부하지만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체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7번에 가 있지만 그 니은의 둘째 줄에 보세요.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만 7번에 가 있지 사실은 처음서부터 쭉 연결되어 오는 게 바로 마케팅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중요 임차인 확보가 중요하다. 이 중요 임차인이 뭐예요? 자리를 한번 잡으면은 그 위치를 옮기지 않는 대형 금융기관의 지점 같은 거예요. 이러면은 이런 임차인들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그 옆에 다른 공간들도 분양 또는 임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 이제 오늘 남은 내용 중에서는 그나마 이게 가장 본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155쪽 반가로 4번부터 할 거고요. 민간 개발 방식부터 할 거고, 오늘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 요걸 하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동산 개발의 위험. 여기는 이제 법적 위험, 경제적 위험, 법적 위험, 시장 위험이죠. 뭐 시장 위험이 경제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죠. 법 12 보통 시장 위험 하는데, 결국 이 시장 위험 하는 거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제조 활동, 제조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제조업체. 그러면 그 제조업체의 시장 위험이라는 게 뭐겠어요? 만들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이 시장 위험. 그렇지 않나요? 학원을 차렸어요. 학원을 차렸는데 수강생이 없어. 그것도 시장 위험이에요. 그게 없는 이유가 공급업체가 너무 많을 수도 있고요.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지금 주변에 학원이 많잖아요. 옛날보다는 많이 명성이 줄었거든요. 특히 고등학생들, 중고생들 학원이 여기 많았잖아요. 지금도 많죠. 지금도 많은데 옛날만큼의 명성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기 중계동에도 많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은 이런 위험이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망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별로 그쪽 분야에 별로 관심 없으십니까? 아니, 왜냐면은 대부분 요즘은 애들이 적으니까 하나님은 둘이니까 교육비는 웬만하면 투입하잖아요. 그죠? 예? 아, 애들이 커서 모르는 거예요? 이쪽 동네로 물어볼까요? 이쪽 동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다 컸는 것 같아요, 이쪽 동네도. 특히 초등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거의 안 망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웬만하면 보내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그 부모의 입김으로 거의 대부분 다닙니다. 근데 벌써 한 중, 2, 3 머리만 좀 더 굵어지잖아요. 그럼 부모가 보내도 안 가요. 그리고 지들끼리 뭐 이렇게 알아보고 다니가 이런 영향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릴수록 학원이 잘 안 망하는 것 같아요. 어릴수록. 이제 다 시장 위험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부동산 개발에서 위험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만들었는데 안 팔리는 거죠. 분양 안 되는 거죠. 이런 위험들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적 위험도 줄이고 비용 위험도 줄이고. 그럼 법적 위험 줄인다는 건 뭐겠습니까? 법 규정을 봐야 돼요. 법 규정. 근데 법 규정이라는 게 이제 공법상 규정도 있고 한데, 제가 그 교재에서는 지금 사법상의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떤 게 더 위험을 줄이기가 더 쉬울까요? 이게 더 위험을 줄이기가 쉬울까요? 이게 더 위험을 줄이기가 쉬울까요? 공법이에요, 공법. 이거는 법 규정만 보면 되는 거예요. 법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건 법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용도지역지구제에서 그 용적률 검표율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지을 수 있는 건물, 지을 수 없는 건물,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지구제로 확인하면 돼. 지역지구제.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위험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민원 같은 거예요. 이거.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며칠 전에. 뉴스에, 신문에. 아니, 이 사람이 다 지은 거예요. 건물을 다 지었어요. 그 사람이 법적으로 엉긴 거는 약간 베란다를 튀어나오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베란다 튀어나온 거는 철거하면 되잖아요. 근데 철거하면 되는데 그 철거로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철거를 해도 이게 건물이 뒷건물에 이제 1조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구당 2천만 원씩인가. 한 가구당. 총 8천 얼마씩, 8천 얼마를 총 주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라니 공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사법상의 권리를 점점 인정해 주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1조, 특히 1조, 햇빛 보는 거. 거기 보니까 뭐 동절기에 뭐 몇 시간 이상 뭐 햇빛을 못 본다거나 뭐 이러면은 이렇게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이제는 막 조망권도 허용해요. 조망권. 앞을 가리는 거예요. 햇빛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저 앞을 막아버리면은 한강 못 봐요. 이러면은 또 그것도 허용을 해준다거나 점점 그런 추세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좀 어렵습니다. 대책을 세우기가. 어쨌든 이런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위험 하면은 이제 흡수 분석을 통해서 좀 줄일 수가 있어요. 흡수 분석하면 이게 흡수율하고 흡수 기간이에요. 흡수율은 공급된 부동산이 지난 1년간 몇 퍼센트 분양 또는 임대됐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 상황은 괜찮다는 뜻이고요. 흡수 기간이라는 것은 공급된 부동산이 100% 흡수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짧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과거 분석이에요, 미래 분석이에요. 이 분석 자체는. 이거 분석은 과거 분석이죠. 지나간 과거 분석이에요. 근데 이것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궁극적 목적은 미래 예측이거든요. 궁극적 목적은 미래 예측.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안 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하는 것이 이런 시장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어느 정도 이상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계약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방도 머리가 장식이 아닌 다음에야 처음서부터 계약금을 올리겠죠. 대신 이제 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이게 좋은 게 있으면 단점이 있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법시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교재 그 도표는 151쪽의 도표는 그 개발 사업이 완공되어 감에 따라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요. 위험은 점점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가치는 높지 않고 위험은 높죠. 그럴 때 분양을 하게 된다는 거는 위험은 많이 줄일 수 있지만 비싼 값으로 분양은 못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분양을 하게 되면은 위험은 줄이되 수익은 높지 않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가치는 올라가니까 수익은 커질 수 있지만 위험은 점점 위험을 안고 가는 거죠. 위험을. 그죠? 나중에 분양을 하겠다는 얘기는 위험을 안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것이 152쪽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인데 크게 볼 때는 이렇게 시장 분석을 해요.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으로. 근데 이제 세분에서 단계별로 보시면 지역 경제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분석. 자, 여기 시장 분석이 또 나오고 있죠. 이건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고, 이건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입니다.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이고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다른 개념이죠.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다음에 뭐예요?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이렇게.
자, 여기서 이 지역 경제 분석은 전반적인 분석이거든요. 총량 분석. 총량 분석이요. 예, 이건 이제 인구 같은 거, 그 지역의 인구, 소득 수준, 또는 주된 산업, 교통 체계, 이런 전반적인 걸 다 보는 거예요. 자, 이 서울은 워낙 커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세종시가 지금 앞으로 50만을 목표로 지금 2030년까지 50만인가요? 2030년까지 5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이맘때인가요? 작년 총가 10만 좀 넘었거든요. 작년 말에 13만 했어요. 작년 말에. 근데 올해 벌써 20만에 가까이 육박할 정도로 인원이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만 목표라면은 거기에 백화점을 세운다면은 몇 개 정도가 적당할까요? 예? 50만이면 하나입니다. 2개면은 과열이에요. 벌써 인구만 딱 나와도, 그죠? 어떤 부동산이 몇 개 정도,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가 답이 나와요. 인구만 봐도 벌써 나온다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한 개가 적당해요. 한 개면은 아마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예요. 2개면은 빡빡하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 100한 2, 30만? 여기에는 3개 정도? 100, 2, 30만은 3개 정도예요. 그러면 적당해요. 100, 2, 30만은. 그러니까 한 40만에 하나 정도가 아마 적당할 겁니다. 40만에 하나 정도. 그러면 서울을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1000만이라면은 한 15개 정도는 되겠죠. 서울의 백화점 한 15개. 그 정도면 적당한 수준, 40만으로 본다면. 그죠? 그래서 40에서 50만 정도에 하나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인구만 봐도 벌써 그런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 수준도 물론 달라야겠죠. 소득 수준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은 거기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역에 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기 거제 있죠, 거제. 거기 거제가 무슨 산업이에요? 조선. 조선소가 거기 다 몰려 있어요. 한창 조선이 잘 될 때는 그 소득 수준은 어떻겠습니까? 끝내주겠죠. 자, 울산에 뭐가 있어요? 자동차 있잖아, 자동차. 자동차 요즘 죽 쓰고 있죠. 경기 좋으면은 거기 막 소득 수준이 다르겠죠. 그게 사양 산업이냐, 앞으로 뜨는 산업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소득도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전반적인 걸 미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개발할 때는 이제 어떤 부동산을 개발하든 이거는 다 필요한 겁니다. 내가 뭐 부동산을 백화점을 개발하든 아파트를 개발하든 상가를 개발하든 뭘 개발하든 이건 다 필요해요. 근데 시장 분석으로 가면 이제 좀 더 구체화가 되는 거죠. 내가 백화점을 분석한다 그러면, 개발한다 그러면 백화점에 대한 수급 분석을 해야 되고요. 내가 상가를 개발한다 그러면 상가에 대한 수급 분석을 해야 되고요. 오피스텔을 개발한다 그러면 오피스텔의 수급 분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 표현을 어떻게 해요? 특정 유형 부동산의 수급 분석이라고, 수급 분석. 수요 공급 분석이고. 그래서 시장 하면 수요 공급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내려오면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요. 그 대상 개발 사업의 경쟁력을 분석한다 그래요. 그 경쟁력이 뭔가 하면은 그 인근 부동산에 비해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요.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제 경쟁력을 분석한다 그래요. 경쟁력. 이런 과정에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이걸 어디에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공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 계산은 어디서 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 계산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 정보 자료를 이용해서. 그래서 타당성 분석에서 구체적 수익성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해야 돼요? 현금 수지를 측정해야 되겠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측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하죠. 그 투자 분석 기법에 주로 뭘 할까요? 앞에서 했던 거. 앞에서 했던 거. 투자 분석 기법 뭐가 있죠? 순순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주로 순순해. 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주로 순순해를 적용하는 거예요. 순현가가 0보다 크냐 작으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냐 작으냐, 내부 수익률이 여구 수익률보다 크냐 작으냐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타당하면 통과가 되는 거죠. 근데 투자 분석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순현가법으로도 타당할 수도 있고요. 수익성 지수법으로도 또는 내부 수익률법으로도 타당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는 다를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누구를 따라가야? 순현가, 항상 이 순현가법이에요. 순현가법을 따라가야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냥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해서는 모두 통과될 수 있어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한 개만 골라야 되느냐 두 개 골라야 되느냐 할 때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최종 결정을 투자 분석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이 경제성 분석에서 한다고요. 결국 이 경제성 분석에서 구체적 수익성을 분석하고 또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고 여기서는 계략적 분석을 해요. 계략적 분석. 이 계략적 분석을 다른 표현으로 이제 채택 가능성을 분석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채택 가능성 표현하는 방식이. 근데 이런 거는요. 이런 분석은 이런 거 이 사업하는 사람들 있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그냥 동물적 감각으로 다 합니다. 이런 거 안 하죠. 사업하는 사업주들은. 이건 다 감각으로 하죠. 감각으로. 야, 저거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 하는 거지. 지금 실제로 수업 듣는 분들 중에 건축업자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거 계산 안 합니다. 그냥 딱 보면 벌써 나오는 거죠. 좀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규모가 작고 그냥 이런 경우에는 전혀 안 하고요. 전혀. 그냥 머릿속으로 다, 주눅국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 돈 법니다. 좀 더 큰 규모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누구한테 시키면 돼요? 스텝한테 시키면 되지, 밑에.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주가, 사장이, 야, 저거 좀 해봐라.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직원이 하는 거예요, 직원이. 사업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다 많이, 이 동물적 감각으로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GCC 타투 이렇게 순서도 물었어요. 오늘 마지막 문제가 GCC 타투죠. 이거 실전에서도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이런 절차대로 이 부동산 분석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그 키워드 위주로 좀 봐주시고요. 소속이 어디 시장성 분석에서 하는 얘기인지 시장 분석에서 하는 얘기인지를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나마 이게 부동산 개발에서 내용이 좀 있는 파트예요. 이 파트가. 근데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대부분 이게 이제 단어 체크만 하면 돼. 단어 뜻. 그래서 153쪽을 보세요. 153쪽을 보시면은 그 신개발은 됐고요. 재개발의 정비 사업의 유형에 따른 구분은 이거는 공법에 나오는 얘기죠. 이거는 근데 결혼에 출제가 됩니다. 간혹. 결혼에 이 뜻을 물어요. 뜻을 간혹.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써드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안 써드렸을 거예요. 네, 다만 공법에서 고맙게도 많이 하시죠. 그죠? 그게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이렇게 된 뭐예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고 그냥 열악, 과도하게 밀집 이러면은 재개발이고요.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 하나 이렇게 나오면 재건축 이렇게 나오죠. 다음에 그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상업적 공업지역으로서 이렇게 나오면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렇게 되는 거고 주거환경이 아니라 도시환경 정비사업이죠.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키워드 위주로 보면 되는 거죠. 혹시 공법에서도 그렇게 공부하시나요? 누구든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만약에 공법을 가르친다 해도 그렇게 가르치겠죠. 키워드 위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그 시행 방법에 따른 구분, 이게 사실 우리는 조금 더 중요한 편이죠. 이 보전, 수복, 개량, 철거, 이 키워드 위주로 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보전이라는 단어는 현상 유지라 그랬죠. 보전은 현상 유지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상 유지시킨다는 얘기는 노후화된 걸 유지시킬 수는 없잖아요. 맞잖아요. 노후화된 걸 유지시킬 수 없으니까 이거는 노후화되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근데 수복은 복구란 뜻이고요. 복구시킨다는 얘기는 노후화된 게 있다 없다. 노후화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뭐를 제거하는 거예요? 노후 불량화 요인을 제거하는 거고요. 개량은 뭔가를 확장, 개선, 첨가요. 세 단어 체크하면 되죠. 확장, 개선, 첨가. 이게 바로 뭐예요? 개량 재개발입니다. 넘어가시고요. 됐고요. 나머지는 철근 싹 밀어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방식 유형에서는 단순 개발 방식은 소유자에 의한 자력 개발, 권리 불변이라고 그러죠. 자기 땅을 자기가 직접 개발하는 겁니다. 근데 환지 방식은 이거는 권리 축소라 그러죠. 감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택지 개발하면은 원래 100평 땅을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들은 얘기는 50%도 못 받는데 주거용지로. 주거용지에 50%도 못 받는데요. 그 소리는 땅값은 이 택지 정리하기 전에 2배로 뛴다는 얘기입니다. 택지 정리하기 전에 2배로 뛰면 딱 반만큼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평을 갖고 있었어요. 100평을 갖고 있었는데 원래 평당 10만 원짜리예요. 그럼 얼마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반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평당 얼마로 뛴다는 얘기예요? 20만 원으로 뛴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게 감보된 감보. 요만큼 돌려받아도 가액으로는 똑같이 돌려받습니다. 가액으로는. 근데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주거용지는 뭐 한 40몇 프로 이렇게 돌려받는다 그러고요. 상업용지는 그거보다 훨씬 적게 돌려받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땅값 올라가는 거를 고려한다면은 이 상업용지로 돌려받는 게 훨씬 낫는가 봐요. 상업용지로. 어쨌든 이런 거는 권리 축소고요. 매수 방식은 권리 소멸 방식이다. 아예 매수해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혼합 방식은 2번과 3번을 더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합동 방식은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여러 주체가 합동으로 개발하는 거고요. 신탁 방식은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에 있어요. 거기서 하는 거고요. 다음에 공영 개발은 제1섹터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민간 개발은 제2섹터입니다. 그럼 공영 민관 합동 개발은 제3섹터 이렇게 그 뜻만 알아두시고요. 내용은 반가로 3번, 반가로 4번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반가로 3번은 공영 개발은 특별히 더 할 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우리가 정부 정책론에서 했어요. 공영 개발은 개입 수단으로는 이게 직접 개입이요, 간접 개입이요, 토지 이용 규제요. 요거는 직접 개입이죠. 직접 개입. 정부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직접 개입이죠. 그럼 개입 필요성으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개입 필요성. 왜 개입하느냐 할 때는 효율성 측면과 형평성 측면 이거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평성 측면이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측면이잖아요. 이거 앞에 얘기했던 거예요. 정부의 개입 수단, 개입 필요성 했던 얘기 반복되는 겁니다. 그죠? 거기까지는 그대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읽어 지나가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장점이죠, 장점. 장점의 기억에서는 계획적인 토지 이용에 따라 토지 개발 및 이용을 어느 정도 질서 있게 유도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여 스프롤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이제 니은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디귿에 보시면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정부나 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므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돌아가는 불로소득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입할 때 어떻게 매입하기 때문에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걸 차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업용지나 기타 용지의 매각 수입을 택지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 LH 공사에서 혹시 택지 분양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LH 공사에서 택지 분양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단독 택지나 뭐 상가, 상업용지도 분양합니다. 상업용 분양 들어보셨어요? 지금 제가 사는 그 저기 세종시도 지금 단독 택지가 앞에 많거든요. 아파트마다 이렇게 이게 어떤 도시를 개발한다고 할 때 전부 다 아파트만 올라가면 영 볼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단지 근처에 늘 단독 택지도 같이 조성을 하거든요. 지금 단독 택지가 꽤 많아 있어요, 그게. 근데 그 세종시의 단독 택지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는 게 획지 또는 필지별로 그 지을 수 있는 가구 수를 제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지어서 이렇게 분양해야 되는 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활용도가 낮은 거죠. 이 가구 수를 많이 못 하니까. 그래서 지금 들어와 이미 건물 짓고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실수요자들. 거기에다 자기가 살 집을 짓고 이렇게 좀 이렇게 건폐율이 좀 낮게 이렇게 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낮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미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몇 군데 있는데 그러지 않고는 단독 택지가 지금 거의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듣자 하니 그 상업용지는 굉장히 비싸게 낙찰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주택지보다는. 근데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낙찰받으면 그만큼 활용도가 높아서 앞으로 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그런 거는 낙찰받자마자 뭐 피가 좀 붙고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높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이 심할 정도로 그쪽으로 높게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택지 가격은 낮게 해서 저소득층들한테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용지나 기타 용지 매각 수입을 택지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개발이익이 사유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다음에 감보율에 얽매이지 아니하므로 공공용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감보율 정하는 게 환지 방식에서는 제일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그게 환지 방식의 단점이죠, 미음이. 그다음에 토지 투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지가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이것도 보상금을 줄 때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라고 할 때요, 이 지역에 보상금을 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투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단점을 보시면은 조상 대대로의 생활 터전의 상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향이 다들 서울이신가요? 고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고향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이 상실감이 클 겁니다. 어차피 고향 간지 뭐 한 3, 40년 됐으면 별로 문제 될 건 없죠. 근데 그게 그래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자랐던 곳이 그런 느낌, 사라진다는 느낌. 저는 어릴 때, 제 고향은 아니지만 강원도 영월의 고모 댁에서 한 1년 이상 살고, 그리고 방학 때마다 갔었는데 거기가 굉장히 저한테는 고향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고향은 경북이지만 거기 어릴 때 살았던 그곳이, 그리고 방학 때마다 갔었기 때문에 겨울이면은 눈밭에 뒹굴고 하던 곳, 여름이면은 막 그 밑에 막 겨울가로 내려갔다 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했으니까, 방학 때. 그러니까 굉장히 고향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절대 개발될 일이 없어요. 산골이니까. 오히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찾는 발걸음이 없어져서 점점 더 조용한 곳이죠. 이제 너무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어쨌든 그런 곳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상실감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의 배제, 보상액에 대한 불만 등으로 토지 소유자의 반발이 심하고요. 그다음에 니은이 그게 환지 방식에 대비한 단점이에요.
환지 방식은 돈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환지 방식은 뭐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근데 매수 수용 방식은 일단 보상금 줘야 되죠. 사업을 일단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공공택지를 분양하든 수익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돈이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게 니은이고요. 다음에 형평성 문제, 마지막 형평성 문제. 요거는 이 주변과의 형평성 문제예요. 이 주변. 왜냐하면은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보상금 줄 때 다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 주고 딴 데로 이주를 하잖아요. 이주. 매수 방식은 이주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보상금도 많이 줄여가지고 이제 이주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주도 하지도 않고 땅값 올라간 걸 그대로 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들하고의 형평성 문제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 부동산 특성의 파생 현상에 개발이익 환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어디에서 환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당연히 되고 있고, 이 주변 지역의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인접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특성의 인접성의 파생 현상으로서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됐나요? 됐습니까? 네, 그 내용이 지금 디귿의 내용입니다. 단점의 디귿. 다음에 민간 개발 방식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